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쏙쏙들이 파헤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영 기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어떠세요? 김윤경 기자님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이제 공식적인 어린이가 없어진 것 같아서 네. 조금 덜 바빴고요. 네. 은행 전산망이 저보다 더 빠르게 가동되면서 바빴을 것 같아요. 은행 전산망이요. 대부분 현금으로 이제 보답을 은혜를 보답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예. 뭐 그게 다 해줘서 그렇게 바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제 딸은 25인데 어린이라고 우기면서 저한테 선물 달라고 계속 하는 통에. 그 부모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렇죠. 부모님 마음이에요. 예. 아, 고맙습니다. 김치영 기자님은 막내 너무 귀엽죠? 예, 저야 뭐 늦둥이가 하나 있어서 정말 네. 어린 아이 하나에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 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답게 보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은 부모님들하고 식사. 이제 네.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좀 해제돼서 예. 그나마 좀 주변도 돌아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경제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죠. 새 정부가 이제 내일 출범합니다. 네. 내일 출범하자마자 바뀌는 것이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네. 요즘 뭐가 어떻게 다 바뀐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이번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네. 이걸 쓰겠다고 했었죠. 양도세 중과 조치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고 45%의 기본 세율에다가 예. 그러니까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 세율에다가 20% 포인트를 더 더하고 3주택자에게 대해서는 이제 30% 포인트를 더 더해서 중과세, 아주 중하게 과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요거를 1년 동안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율로만 네. 최고 45%까지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매물을 좀 내놔야지 된다. 혹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은 양도세가 적을 때 내놓으려고 하겠죠. 예, 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조치이기도 하고 네. 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자라는 게 이 정부의 또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치영 기자님. 네. 뉴스에서 바로 보도가 되던데요. 수도권에서 매물이 많이 늘었다. 이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부는 영향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공식화된 게 지난달 31일 정도거든요. 예. 지금부터 한 40여일 전이니까요. 네. 이동안 한 7.7% 정도의 그 매물이 좀 늘어난 것으로 서울에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인천도 한 3.6% 그리고 경기도도 한 3.5%가 늘어났으니까 네. 뉴스의 효과는 그러니까 이 정책의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예. 유예 조치라는 게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없애는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약간 이벤트적인 성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했고 예. 뭔가 정책이 바뀌었는데 예. 출범 당일 날부터 어떤 효과를 좀 주고 사람들한테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양도세 중과라는 걸 1년 유예하는 조치를 정부가 취임 당일부터 네.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게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네.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김치영 기자께서는 이벤트성 새 정부 출범 선물 같은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이분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세금 네. 중과제도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1년 유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쓰려고 하면 다시 또 없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는 불편한 거니까, 경우가 법 개정이 생기거든요. 버리면. 그래서 이게 지금 하위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냥 지금 유예를 하는 정도로 또 다시 유예를 해주는 정도로 하지 법 개정까지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직 국회에는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반대니까. 예, 근데 양도세는 어느 정도 좀 중과를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게 네. 그래도 매물 가뭄 같은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기 때문에 예.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급을 조금 더 늘려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읽히는데 네.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 저희 이제 다음 달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책의 속도라든지 방향은 좀 바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번 정부는 방향적으로는 개편이든 폐지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개편을 한다 그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과세율을 대폭 낮추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의 기준을 2주택이 아니라 3주택으로 바꾸든지 아하. 하는 개편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 제도는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를 얼마나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어쨌든 뭔가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여서 미래가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 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때에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예. 급매물로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예. 잘 매칭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하. 지금 금리가 상승기에 있고 예. 아무래도 뭐 LTV도 안 해준다고 하기는 하지만 네.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지는 점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월 자체가 원래 이제 6월에 과세 부동산 과세들이 좀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이제 그 세부담 때문에 내놓는 매물들이 조금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매물을 잘 살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텐데 금리나 대출 이런 것들은 좀 자기 상황에 맞게 잘 감안하셔서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해라 말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네.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네.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세용으로 급매물이 지금 나온다면 정말 실수요자라고 하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새 정부가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LTV를 한 80%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네. 이참에 집 마련을 하셔라라고 조언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서 내년 3월 사이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네.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아 이거 세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때 또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때를 활용해서 집을 그 자금 여력도 있고 하신다면 한번 네. 고려해 보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결정하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거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집을 사느냐 마느냐는 주거 문제인데 네. 대안으로서의 전세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지금 현재 전세가 잘 안 나온다, 품기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전세가 풍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언제나 가뭄 상태이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은 항상 부족하고 대기 수요는 늘 많기 때문인데요. 아하. 특히나 이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더더욱 이제 전세 물량이 더 귀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세 시장이 이렇게 많이 붐비게 되면은 이 기회에 매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예상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처럼 금리 상승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많이 매매로 옮겨가서 그것의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까? 그거는 조금 좀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나오는 곳은 그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 네.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때 아무래도 핵심 지역에는 좀 남겨놓고 아하.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짜는 보유하고 예. 좀 덜 이제 알짜를 그렇죠. 내놓는다 말씀이죠. 그 말은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그 핵심 지역에 있는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도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는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전세가 네. 품기다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지금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이건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계약
청구권 때문에 음. 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때 못 올렸던 가격이 올 예. 7월에 대폭해서 오를 것이다. 그게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다음에 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하면서 전세 가격은 지금 좀 올라갈 가능성,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네. 아까 그 저희가 이제 매매를 얘기를 하는데 주택을 다주택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임대 매물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을 조금 옥죄는 정책을 하고 매물을 내놓도록 했기 때문에 매매 매물은 늘어나는데 임대 매물은 줄어드는 또 반대 그렇게 현상이 좀 되는군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다주택자는 지금 정부는 주택의 공급자라고 보는 견해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걸 풀어주고 이 공급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해서 그걸 이제 전세 수요나 임대 수요로 돌리겠다는 건데 네. 다만 거기에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어라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이든 전세든 우리 서민들의 주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가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식을 갖고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데요, 국민들께서는 현재 나라 안팎의 상황 환경 참 녹록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합 위기 상황이다 이런 보도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위기가 진짜 여러 가지 겹겹이 다중적으로 입체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네. 위기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면은 저걸 포기를 해야지 되는데 둘 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여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자생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글로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환율까지 고환율이 네. 되고 있어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예. 예전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수출을 많이 수출 하니까. 많이 하려고.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국격을 또 이렇게 국력이나 체력을 또 저평가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수입 물가 또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또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과제가 있다면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힘들게 끌고 갔던 가계부채 안정화 문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그것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계부채 안정화와 연결되는 게 또 금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네. 지금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크게 올리는 그런 네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에게도 영향 그대로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해서 예.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이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도 0.5%포인트가 올라갈 가능성, 그 다음에 0.75%포인트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올해 우리나라도 추가로 한 3-4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6월에 금통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5월 28일인가 금통위가 열리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네. 그 금통위에서도 아마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결국에는 화폐 가치를 저희가 금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아까 많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환율이 오르는 거를 방지하려면 결국엔 저희도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까 그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네. 여기에서 갚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의 정부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 않으면 네. 결국에는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거는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새 정부가 얼마나 관심 쓸 수 있느냐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못 견디시게 될 분들을 위해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금리 자체도 조금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금리요? 예. 금리는 근데 사실 이 돈의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라별로 나버리면은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로 향하지 않고 아하. 돈 값을 많이 쳐주는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 결국 환율이 앞서 김윤경 기자께서 계속 떨어진다는 말씀 네네. 주셨는데 그럼 언제쯤 좀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저도 보세요? 이제 수정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일단 연준의 금리 정책 예. 그러니까 지금 빅스텝
2까지 밟아가면서 인플레를 잡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멈추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아하. 계속해서 시장 불안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따라서 발을 맞춰야지 되니까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금리를 다른 나라들도 다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달러 값이 지금 달러 값에 대비해서 자국 통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네.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국 통화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그게 이제 환율 조작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러게요. 환율 전쟁을 벌였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금리를 올려서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려는, 네. 그래서 인플레를 잡아보려는 역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글로벌 상황들이 언제까지라고 아까 이제 질문을 예. 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요?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게 너무 빅스텝 같은 걸 밟아가지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거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이 김윤경 기자께서 네. 지금 두 가지의 그런 그 전망과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미국 경제 안정, 그 다음에 각국이 벌이고 있는 역환율 정책, 자기 통화 방어 정책. 네네.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면 이게 네.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게 1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플레율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게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관심이거든요. 네.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4월께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난달에 정점을 찍고 지난달이 8.4%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달에는 한 시장 평균이 한 8.1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보이면 네.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게 상반기에 굉장히 빠르게 빼고 하반기면 조금씩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하반기 연말쯤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270원대 뭐 1300원대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적정 환율을 1200원에서 1100원 사이를 적정 환율로 보거든요. 그때까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우려들은 조금 누그러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조금 불안하고 힘든 시기. 그러니까 인플레율도 봐야 되고 금리는 오르고 네. 금리가 오르면 내 부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아까 환율도 막 맞춰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지금 쭉 김치영 기자께서 소위 말하는 외생 변수, 미국과 국제 상황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걸 모두 감안해서 지금 새 정부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경제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맞게 네. 빠르게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냐, 네. 경기를 잡는 게 최우선이냐, 이 시점에서는 물가다. 선택을 뭐 해야 경기다. 된다. 이런 선택을 빨리빨리 하고 네. 빨리빨리 조치를 내려주는 것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의 신호를 정확하게 줘야지 될 것 같아요. 시장 신호를 예. 정확하게 줘야 된다. 금리 정책은 좀 빠르게 가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침체인 것 같습니다. 침체가 오면 모든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불이 꺼지지 않게 뭔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네.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새 정부의 굉장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라도 기업을 도와서 기업이 활성화돼서 침체가 안 오게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임금 인상을 독려해서 사람들의 소비력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물가 인상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물가 인상은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올릴 거거든요. 네. 물가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높아질 거고 예. 전쟁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원을 수입하면 당연히 그게 물가에 반영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다 고려한다면 물가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그걸 감내할 소비 여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럼 내수 중에 돈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든가 네. 아니면 뭔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삶은 더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어떻게든 네. 온불을 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고통받으실 서민들께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지원도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상인간 로지도 애청하는 뉴스아이킥의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가맹점 주분들, 자영업자분들 프랜차이즈 업체. 예, 상당히 좀 희소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네. 본사에서 광고 판촉 행사를 강행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그 가맹본부에 과징금 부과한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주의 사전 동의가 없이 광고 행사, 뭐 판촉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비용을 떠넘기면은 관련 매출액의 한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본사에 물리게 됩니다. 네. 그런 그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를 했는데 예.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가맹본부가 이제 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을 하거나 네. 아니면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어기면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네. 그런 조치입니다. 김치영 기자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도로 이 사례 많이 접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네. 가맹점주분들이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치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킨 뭐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5년도부터 닭 한 마리당 약 400원 정도의 광고비를 전가시켜서 네. 계속해서 받아왔다라고 해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적이 있고요. 이 당시에 전가시킨 가맹비, 그러니까 광고비의 규모가 한 200억 원이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쌀국수 업체 같은 경우에는 TV 드라마에 협찬한 금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나눠서 부담시키는 뭐 이런 사례까지 있어서 예. 그동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에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주 12,000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라고 대답한 점주들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 정도는 이런 부당한 경험을 했다라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흔한 아무래도 네. 가맹본부가 가맹주들에게 점주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많아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어쨌든 가맹을 해지한다라는 칼자루는 아, 본부가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을 내가 해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아쉽지 않게 본부는 해지해 줄 수가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뭐 이런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직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아까 그 모 쌀국수 업체는 그 네. TV 광고에 대한 걸 비난한 가맹점주를 해지시켜- 예, 계약 해지 해지시켰죠. 통보를 예. 했었어요. 아하. 그것도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방침, 지침, 뭐 규칙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우회하는 것에 대한 단속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약화될 것이다. 정부 내에서 찬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약화되기를 바라고 쓴 기사 같은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기업에 조금 더 친화적인 예. 그런 정부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에 친화적이려면은 기업을 잡는 일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공정위의 역할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 중에서 배치된 것이 사실 뭐 코로나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라든지 글로벌 거시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건 좀 많았는데 예. 공정거래, 뭐 공정위 과제 이런 것들은 불과 3개에 불과했다고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좀 아무래도 친기업 성향을 많이 드러내면서 공정위 역할을 좀 죄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상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국정의 모토가 공정과 상식인데도 맞아요. 그렇습니까? 예. 기자들이 신정부 출범할 때 정책들이 이제 어떤 부서로 많이 가느냐를 좀 보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산업부하고 기획부 쪽으로 쏠리더라. 그리고 공정위 쪽은 너무 적다. 이런 예. 게 아무래도 힘이 좀 약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경제 약자를 위한 그런 보호는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윤경 기자, 김치영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